안녕하세요. 23년도 대비 공인중개사 핵심 이론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4월 보게 되는데요. 기말고사는 우리가 그 소유권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소유 공유부터 해가지고 우리 뒤에 특별법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20문제입니다. 문제가 웬만하면 우리가 보통 이 4월에 맞게 문제를 내려고 했고요. 또 우리가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되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기출했습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는 워밍업 단계이거든요. 중개사는 실질적으로는 워밍업 단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6월부터 애와 나가시면 충분히 6월부터 10월까지면 5개월이잖아요. 그럼 1차, 2차 동차에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워밍업 단계는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투자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왔던 기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좀 꼼꼼하게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1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갑을병 가장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갑을병 올해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 공유가 시험에 나올 때 공유하고 합유를 섞어가지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갑을병은 각각 5분의 3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의 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반수권자가 갑이 되는 거거든요.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 과반수권자가 갑이에요. 갑은 을과 병의 협의 없이가 뭐죠? 동의를 안 받고 동의 없이 X토지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정할 수 있냐? 요 공유물 관리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지분의 과반수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지분율이 얼마예요? 5분의 3이니까 지분의 과반수권자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가 되는 거죠. 2번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X토지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자, 갑으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임차인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점유의 배제라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습니다. 맞아요. 다만 자, 그러면 을과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 요 점유자에게 물청을 나가라, 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은 요 차임이라는 부분이 남잖아요. 요 차임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청구를 해서 지분의 비율로 받아가는 거지. 요걸 임차인 점유자에게 차임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이 지분 과반수권자입니다. 단독으로 X토지의 건물을 건축한다. 건물 건축이 나오면 공식 외우셔야 되죠. 건물 건축. 건축은 공유물, 고유물, 변경이라 그래요. 변경. 그럼 공유물을 변경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그럼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을과 병의 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을과 병의 협의가 없었다면 전부가 철거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철거 청구가 가능해요. 전원 동의가 없었다면, 여기 전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깔끔한데 꼭 기억을 하실 지문들이죠. 자, 4번에 가보면 4번. 자, 갑이 지분 과반수권자가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도를 물어볼 때는요, 처분행위거든요. 그럼 매매했다라고 할 때,
매매 계약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 등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등기 두 가지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전부가 유효인 거고요. 만약에 처분행위를 물어볼 때는 요 값의 지분 아까 5분의 3이죠. 이것만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기를 물어본 거니까 등기를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의 갑의 지분에다가 지분의 저당을 잡았어요. 이렇게. 이건 뭐 저당을 잡는다.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하니까 이건 뭐 각자가 자유롭게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이건 가능하죠. 근데 이게 분할이 됐네. 그럼 분할이 됐을 때 그 갑의 지분 위에 있던 저당권이 갑토지로 집중이 되느냐? 이건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각 지분 위에 존속된다라고 해야 돼요. 각 지분 위에 존속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의 그 저당권,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지분 범위 내다가 집중된다. 그럼 X가 돼서 얘가 틀린데요. 절대 우리 그 공유에서는 집중이란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집중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앞뒤 보지 말고 집중된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정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유가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99%가 이 스타일입니다.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지상권인데 작년에 우리가 지상권이 나올 때에 법정 지상권의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보통 지상권이 시험에 나오면 일반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고, 그럼 법정 지상권이 한번 시험에 배정이 되면 다음에는 안 나오고 일반 지상권을 내요. 약간 지문 자체를 치료 쪽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존속기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건지 목조 건물을 지을 건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 건물 소유라는 건 경고하지 않는 거, 요게 15년이거든요. 15년의 존속 기간을 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지상권자는 건물을 축조한 뒤에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남겨두고 건물만 양도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상권과 지상물이에요. 지상물을 분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어요. 부종성이 없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물은 당신이 가지세요. 이런 거 있죠.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물은 당신이 가지세요.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서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X가 됐습니다. 2번의 치료 얘기라든지 치료 지급 시기, 치료입니다. 등기하여야만 요거 포인트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상 지상권으로 치료 증액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치료 약정을 했어요. 당사자가. 그러면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는 당연히 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는 치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권자의 요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소멸이 됩니다. 근데 지상물이 있을 때 당연히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이 지상물을 좀 사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갱신 청구를 걸쳐서 갱신 청구가 거절당한다면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료 2년을 연체했어요. 여기 지료 연체.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될 경우에는 지상권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료 연체가 됐다. 지료가 연체된 사람에게는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죠. 요게 주등기고요. 요게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로서 객체가 될 수 있고,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걸 약속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전혀 버릴 게 없어요. 이 정도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지문은 좀 짧아질 거예요. 지문은 짧아질 건데 내용은 이런 스타일의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역권을 한번 봐볼게요. 지역권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역권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없어요. 무조건 지역권은 시험에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1번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있죠?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있어요.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있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굳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게 통행이고요. 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있었냐면 여기 승역지. 여기가 요역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통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도로가 통로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요역지의 소유자가 을입니다만 여기에 혹시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됐을 때 소유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거이죠. 요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토지가 분할되거나 양도가 됐다. 양도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된다. 자, 뭐냐면 여기 승역지 소유자가 가볍고 의렸다고 합시다. 2분의 1, 2분의 1인데요. 토지가 만약에 분할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지역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그 위에 존속된다. 이런 의미예요. 각 부분 위에 존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역지나 승역지는 일필지 토지뿐만 아니라 일부도 된다. 지금 3번은 X가 된 건데요. 지금 요역지는 뭘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만 되는 거고요.
승역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일부도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권은 요역, 유상, 무상 어느 것도 무방해요. 이건 지료 규정이 없거든요. 지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 무상 상관없고 영구 지역권도 가능하다.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의 취득쇼 요건. 취득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보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상의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지역권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전세권도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되거든요.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묵시적갱신. 기간 만료준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설정자가 전과 동일 조건은 연장된 걸로 보는데, 이때 요 건물만 인정한다는 거. 법정갱신은 법정갱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이게 포인트.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갱신의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뭐예요? 건물만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 3자에게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요것이 포인트니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죠? 이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경과가 되면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주세요 한다든지 전세권자가 나가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의사가 도달되잖아요. 그럼 6개월 있다가 전세권은 소멸돼요. 자,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1년짜리 존속기간은 없어요. 지금 이 1년짜리 전세기간은 뭐만 있냐면 얘는 건물만 있어요. 건물만 있는 거고 토지는 최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예를 들면 3개월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어요. 꼭 1년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년은 건물만 있는 거고요. 자, 4번의 전세권자가 건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 예를 들면 아파트는 아파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개조해 가지고 카페, 음식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설정자는 나가라 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는 즉시 소멸합니다. 지금 여기는 소멸 청구예요. 여기 아까 우리 소멸 통고 나오죠? 단어가 다르죠. 소멸 통고. 그러면 여기는 소멸 청구, 여기는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다르단 말이야. 소멸 통고는 6개월, 그다음에 소멸 청구는 즉시. 효력이 달라요. 효력 자체 발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멸 통고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나가주세요 이런 거고, 여기는 소멸 청구는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소멸 청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될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발생할 거고 이걸 장래 조건부로 채권 양도할 수 있느냐. 자,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할 수는 없다. 분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고 미리 약속을 해서 정할 수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그래요.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 네 번째로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세권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자, 유치권은 인도 거절이잖아요. 유치권을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결련성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결련성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결련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볼 때에 결련 관계성을 좀 많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유치권 행사는 요 채권이잖아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유치권을 발생시킨 채권, 수리비, 돈, 수리비, 공사대금 채권, 요 수리비라든지 공사대금이라는 거거든요. 돈이거든요, 돈.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이 뭐예요? 인도거절이잖아요. 인도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 돈 달라고 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당연히 진행됩니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지문이에요. 요건. 그 다음에 2번에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자, 3번에 근저당권 설정 후라고 되어 있죠. 그 실행 전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X. 자, 요건 좀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저당권을 공부하실 때에 저당권 설정 앞에 있는 용익물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 저당권 설정 뒤에 성립된 용익물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저당권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유치권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원칙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저당권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요게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가요. 요 경매 개시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압류의 효력이라 그래요. 압류의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가기 전에 자, 유치권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유치권이 발생이 된 거야. 여기서. 그럼 유치권이 여기서 나왔다. 그럼 유치권이 여기서 나왔을 때 요건 가지고 요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경매 개시 등기 뒤에 여기서 유치권이 나왔다. 여기 뒤에. 경매 개시 뒤에. 그럼 이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건 되는데. 그러면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 등기가 기준인 거지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경매로 인하여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를 있다로 바꿔놔야 됩니다. 여긴 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X가 되는데 아마 이 유치권에서 가장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5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5월, 6월 달에 이해를 하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기억을 하세요. 4번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자 직접 점유자로 해요. 채무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면 자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를 직접 점유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유치권이 이건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채무자를 직접 점유했다 이거하고 제3자를 직접 점유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건 유치권 안 나오고 이건 나오거든요.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답을 찾는 데는 상당히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유치권은 끝털이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거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은 안 돼요.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유치물을 돌려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3자에게 그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면, 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자,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매수한 사람, 요 매수자, 경매로 매수한 사람, 요 매수자가 누구예요? 경락인이거든요. 요 경락인. 그러면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도거절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제는 안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를. 자, 그래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유치권은 3번이 정답인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다 지문들이 좋은 것들이 깔끔한 거고 꼭 기억해야 될 유치권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저당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틀린 것은 이 지문도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문제도 저당권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 거냐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전에 부합된 거, 부합은 한 몸뚱아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거 요게 건물인데요. 여기에 위에가 뭐가 된 거야? 증축이 된 거야. 증축이. 그럼 요게 저당권으로 경매가 넘어갈 때 요 증축 부분도 당연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저당권 여기 당연히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친다 여기 맞죠. 다만 요 과실은 원칙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과실도 목적물을 압류한 후에는 당연히 저당권 효력에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중요한 지문입니다. 2번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전세권도 미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게 뭐냐면 이걸 종된 권리라고 해볼까요? 종된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501호가 경매로 넘어갈 때 대지 사용권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남의 토지,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갑이고요. 여기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지상권을 가지고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저당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넘어갈 때 여기 요 지상권 있잖아요. 을. 건물만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지상권, 건물의 존속을 위한
종된 권리 지상권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되죠. 건물이 넘어가는데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남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물에 저당권이 효력이 있을 때 대지 이용권의 지상권 전세권도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건 X가 돼요. 요거 X인데 이걸 옆에다 종된 권리라고 하시면 돼요. 종된 권리.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이게 부합된 거거든요. 그럼 부합은 한 몸뚱아리가 된 거잖아요. 한 몸뚱아리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건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이런 판례도 있죠. 증축 부분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낙찰자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6번은 2번, 자, 4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이게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이게 무단이네요. 그럼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이에요. 그럼 수목은 농작물 말고, 농작물은 부합이 안 되지만 수목은 요거 수목입니다. 무단인데 수목은 이건 부합이 돼버려요. 그럼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이 경매로 넘어갈 때 수목도 넘어가게 돼 있죠.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이게 종된 권리네요.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럼 요거네 지금. 갑의 토지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이 올라갔어요. 을. 여기 저당을 잡았네. 그럼 당연히 이걸 낙찰자가 된 거죠, 병이. 낙찰자가 됐다. 그럼 낙찰자가 됐을 때 이 누구는요, 여기 이 병은 건물만 낙찰을 받으면 안 돼요. 건물의 존속을 위한 요 임차권, 이걸 종된 권리라고 하죠. 종된 권리도 당연히 낙찰자에게 이전돼야 돼요. 임차권도 넘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종된 권리, 이걸 종된 권리.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6번 문제도 정답은 2번입니다만 여기도 전혀 버릴 게 없어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에 한번 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작년에 이 계약 성립 문제가 나올 때에 청약과 승낙의 문제가 나올 때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례형보다는 이렇게 서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서술형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뜯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승낙의 의사표 인정되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고, 안 때, 인식할 때가 아니에요. 인식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는데 이게 유료 주차장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유료 주차장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연착이 됐어요. 늦게 도달한 거죠. 청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착된 승낙은 뭘로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계약으로, 새로운 청약이라고 해야겠죠? 새로운 청약. 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럼 새로운 청약이다. 그럼 청약자가 승낙을 했단 말이야. 기존 청약자가 승낙한 거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그럼 계약은 당연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동그라미 상호 교차.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교차 청약이죠. 그럼 교차 청약은 계약이 언제가 성립되죠? 조문상에 양청약이 도달할 때거든요. 양청약에 도달할 때, 발신할 때가 아니고 도달할 때 성립돼요. 양청약이 도달할 때 성립되는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먼저 청약이 도달할 거냐, 나중 청약이 도달할 거냐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발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긴 격승발이네. 격지자 간의 승낙은 도달할 때가 아니라 여긴 발신할 때. 격승발 이렇게 외우고 하나 계시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청약을 한 후에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제한 능력자. 그럼 청약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유효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청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 청약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요건 틀렸네. 요거 맞네요. 자, 봐봐요. 잠깐. 요게 어떤 거냐면 요런 겁니다. 자, 요걸 좀 잘 읽을 때 요건데 요걸 해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잠깐만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요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내 집을 5억에 팔겠습니다 하고 청약을 했어. 청약을. 그럼 이 청약자가 청약자죠.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 청약은 유효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물어봤냐면 지금 여기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을 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을이 얘가 청약이 나면 요거 제한 능력자가 된 거야.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우리가 의사 표시 앞에서 민법 총칙 의사를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면 그 의사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요 갑이 얘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1억에 5억에 판다고 했잖아 하고 그 의사를 주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옆에 쓴다면 주장 안 됩니다. 다만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갑이 이런 청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요건 일반적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문제를 낼 때에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체크를 하고 계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아마 거의 안 빠지고 시험에 내는 것 같아요. 동시항변권은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틀린 것은 자, 별개 계약입니다. 원래 동시항변권은 쌍방의 동일한 계약이잖아요. 동일한 계약. 근데 별개 계약에 기하더라도 특약에 의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별개 계약이더라도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2번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지 않고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쌍방이 모두 이행되지 않고
그 날짜가 도가 돼 버렸네. 그 날짜가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쌍방 모두 더 이상 동생관계가 아니다. 자, 뭐냐면 갑의 채무가 집을 넘기는 거고 을이 잔금을 넘기는 거였는데 이행 날짜가 똑같이 예를 들면 뭐 6월 1일이었다. 6월 1일. 이 날짜가 지났어. 경과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쌍무계약이니까 동시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요건 있는 거예요. 동시양변권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동시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X가 되죠. 3번에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먼저 이행자, 먼저 이행 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소리 제공은 당연히 동생관계에 있어. 이걸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이걸 질질 끌다가 이런 표현하거든요. 질질 끌다가 변제 날짜가 도래한다면 당연히 동시양변권이 생길 수 있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안 나오잖아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나올 수는 없는데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지면 동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을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의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차임전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양변권이죠. 왜 그러냐면 임대인은 당연히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임차인은 그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임차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이것도 판례죠. 이것도요. 그래서 한 번 현실 제공을 했고요.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했어요. 그럼 수령 지체했다고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동시항변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판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것은 원래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동시항변권이 원래 없죠. 선이행 의무자는. 근데 예외적으로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이. 자,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네? 그럼 매수자잖아 지금. 갑, 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이게 매수인이죠. 그럼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네.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 쓴다면 채권자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채권자 위험부담 그러거든요. 써놓으세요.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은 당연히 매도자 갑은 을에게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되죠? 채무자 위험부담이거든요.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은 자 을은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 채무자는 대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3번 갑이 자신의 채무 일체를 이행 제공하였으나 을이 이유 없이 이를 수령을 지체했다. 이거 수령 지체라 그래요. 그럼 수령 지체는 뭘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풀어야 돼요. 이 수령 지체. 수령을 하지 않았다. 채권자 위험부담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가 위험은 채권자 을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요거 1번하고 3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가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을이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4번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자, 악의 을은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4번은 담보 책임이에요. 요게 담보 책임에서 저당권 실행이거든요. 근데 저당권 실행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선의자와 악의자가 보호 방법이 같아요. 제가 담보권에 가면 저손해 일대, 저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저손해,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거든요. 없다 했으니까 요 4번이 X가 되는데요. 이 4번을 저당권 실행으로 푸시면 돼요. 만약 갑의 책임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갑의 책임으로 멸실됐다 그러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그럼 이행불능이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1번은 채권자 위험부담, 2번은 채무자 위험부담, 3번은 수령지체, 채권자 위험부담, 4번은 저당권 실행의 담보책임, 저당권 실행에 5번은 채무 불이행으로 푸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수능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번에 오면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럼 갑을 그다음에 누구예요? 병. 여기 요약자, 얘는 낙약자, 얘는 수익자가 되네요. 자,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갑과 을이 대금 금액을 감액,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병에게 이걸 미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당사자 갑하고 을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옳은 거죠. 자, 니은 을이 낙약자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병은 계약 해제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냐면 요건 동그라미인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병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는 을이 갑이라는 것보다는 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 여기가. 그죠?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를 이유로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입니다, 병.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랬으니까 대금 지급은 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병. 자, 그 다음에 3번에 을의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발생됐다면 자,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병이 아니라 이건 갑으로 가야 되죠. 갑. 그래서 요건 X. 그 다음에 니을번에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착오는 법정사유예요. 법정사유이기 때문에 원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하고 그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정답은 지금 여기는 기역과 니은은 맞고 디귿과 니은은 X가 되는데 요건 정답이 몇 번인가요? 그럼 디귿과 니은, 디귿 니을, 이건 틀린 거니까 5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자를 위한 계약도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오시면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의 5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토지를 매매하는데 얘가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위약금 특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계약금을 5천을 지급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계약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계약금에 관한 문제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 자, 일단 을이 계약금을 지불하면 얘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죠. 해약금 추정. 두 번째,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고 1억 원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맞아요. 이게 배액 제공이거든요. 배액을 제공하고 가야 되고,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굳이 공탁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를 받은 게 이행착수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럼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갈 수 있다는 거야?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갑은 중도금 지급 전이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인데 요건 판례거든요. 이 판례는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갑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더라도 을은 중도금 지급을 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없죠. 이미 이행에 착수해버린 거니까. 5번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면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5천만 원을 갑이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금을 지체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위약금인데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었다면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봐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몰수해버립니다. 계약금을 몰수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해버리는데, 만약에 중도금 지체가 되어 있는데 위약금 특약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면 이건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몰수가 안 되고요. 실손해를 입증을 해가지고 실손해금을 청구해야 되는 거지 계약금 자체를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느냐, 위약금 특약이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전부가 타인 거다 악입니다. 전부 타인의 선의는 뭘로 가야 되죠? 선의는 손해가 들어가는 거고, 악의는 뭘로 가요? 저 손해 일대 전해, 해가 나온 거죠. 제척기간은 없는 거고. 그럼 당연히 해지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전부가 타인에 속할 때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이익이다. 맞아요. 지금 틀린 거니까 1번이 X가 된 거죠.
일부가 타인 거네요. 일부가 타인일 때 선이자는 손해 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언제부터죠?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이자는 뭘로 가야 되죠? 악에는 저손해일 때 전해. 요것은 한 날,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되죠. 악의를 물었으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X가 아니 이건 청구할 수다. 저손해일 때 일대 대네 죄송해요. 여기가 대금 감액이죠. 저손해 1대가 되니까 대금 감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날, 여기는 안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거고. 자, 권리 일부가 선입니다. 선의는 뭐가 있죠? 손해 대. 안날로부터 1년. 맞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된 부동산이 매수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출지했다. 돈을 내놨다란 말이거든. 이거 대위변제예요. 대위변제. 대위변제가 됐다면 악의 매수자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 갚아준 거니까. 정답은 1번인데 이 정도는 나와요. 시험에가.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이 좀 어렵긴 해요. 담보 책임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요 정도는 저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요거하고 선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손해는 모두 넣어라. 다만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 수량 모종만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다 외워지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걸 제가 외울 때게 악의 매수인 매수인일 때는 손해 일대 전해 그다음 재수 없다.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악의 매수자 겁니다. 저당권 일부 타인, 전부 타인, 제한물권, 수량 부족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저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선의가 보이면 무조건 손해는 넣어라. 무조건 손해는 넣되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과 수량 부족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외워가지고 하나 맞히면 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임차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X죠. 원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건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습니다. 필요비는 언제 달라고 하죠? 즉시.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해요?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라고 하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종료할 때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거죠. 3번 임차인 유익비에 대해서 지출금액이라든지 증가액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임대인 선택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임차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선택 채권이 3개만 알면 되거든요. 무권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선택하고 점유자 회복자에서는 회복자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싹 다 소유자가 선택한다.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돼요. 4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속한 물건일지라도 채무불이행이라고 돼 있네. 차임 2기가 연체돼가지고 해지당하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였으니까 4번이 옳은 거. 5번의 독립성이 인정됐네요. 독립성이 있으면 특수 목적은 안 돼요. 이게 영업 목적이거든요. 영업 목적으로는 뭡니까? 이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단순하지만
꼭 임대차는 2문제 정도가 배정되니까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1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죠. 건물 임차인은 안 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만.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라든지 효용 여부는 행사 요건이다. X. 행사 요건이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되고 임대인의 효용 가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2번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무허가, 미등기, 동의 여부 상관없습니다. 자,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 전부가 안 되죠. 이건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에 객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부는 안 됩니다. 전부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는 약속, 이 특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러면 X. 요게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우리가 포기합시다. 그런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자, 여기 등기된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당연히 뭔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소유자, 대항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요? 신소유자에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걸쳐 있다면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구분 소유권에 객체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가 옳은 거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걸쳐 있다면 전부는 안 된다. 구분 소유권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5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나온 게 특별법이네요. 그죠? 자, 특별법은 제일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좀 보셔야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1번. 주임법의 대항력 틀린 것은 거의 대부분이 판례들이거든요. 1번에 주민등록의 대항력,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인주잖아요. 인주, 주민등록, 다음날 0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전입신고가.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으로 이전되었다. 임으로 이전되었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임차인이 주소를 옮긴 게 아니라 제3자가 주소를 이전한 거니까 당연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2번, 대항 요건으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보인도 되고요. 다른 가족, 동거하는 가족입니다.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명의로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럼 원래 자기 명의의 주택이었다면 이 사람은 소유자네. 소유자가 이걸 매매하면서 이걸 임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이 된다면 이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 바뀌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바뀔 거냐, 언제부터. 그랬더니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요 매수자, 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매수, 새로 산 사람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다음날 이게 중요합니다. 요 다음날 효력이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가 됐습니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가 됐을 때 임차인, 쉽게 말하면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되느냐, 전차인,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그 판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요게 틀린 거예요. 요 부분이 틀린 거거든요. 간접점유자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요. 여기가 직접점유. 직접점유자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간접점유자도 함께 대항력을 갖는데 요건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같아요. 그래서 4번 판례는 꼭 기억하세요.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되지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 5번에 저당권자인 저당권 설정 등기의 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림을 그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저당권이 5월 1일 날 설정하고 임차인이 5월 1일 날 설정했다. 그럼 요 저당권은 등기잖아요. 등기는 즉시예요. 그 다음에 요 임차는 5월 1일 날, 다음 날이거든. 다음 날 대항력을 가지니까 5월 2일 0시부터 가져요. 그러면 임차인은 5월 1일 날, 아니, 저당권은 5월 1일 날 효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5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늦죠. 얘보다 5월 1일이고 얘는 5월 2일 0시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주임법의 이 지금 15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판례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3번, 여기 3번, 4번, 5번이에요. 3번, 4번, 5번 판례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판례들입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는 뭐죠? 인, 주,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춰야 되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 선순위자가, 내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바람에 후순위, 당신이 받은 거 아니냐? 이거 돌려달라,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자.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 사람한테는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양수자가 임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함께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지만 매수한 사람은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럼 대지를 함께 경매될 경우 대지 환가대금 여기 주택에 대해서도 최우선을 받을 수 있고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걸 우리가 비례배당, 안분배당이라고 할까요?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환가대금의 경락대금으로부터도 당연히 최우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 요 임차주택, 요 주택 소재지 법원이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주택 소재지 법원이지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청구 시 차임 증액은 몇 년이죠? 1년에 5%입니다. 그럼 임대차 종료 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의 증액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랬는데 X.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을 증액할 때 1년에 5% 내에서만 증액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자 5%는 너무 작다. 한 6% 올리자. 7% 올리자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그럽시다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5%라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합의예요. 합의. 합의로 차임 등의 증액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건 X가 됩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5% 1년이란 이 5% 증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때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되면 다시 5%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차인의 차임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갱신요구제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2년에 1 플러스 그 2년 동안의 증액을 할 때는 5%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 끝나고 갱신요구권 끝난 다음에 차임을 증액할 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고 만약에 못 올려준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임차인은.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결론 합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차 종료 시에는 5%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1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역시 틀린 거. 자, 거기 보면 상가 건물 인도와 인사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 일자는 대항 요건이 아니죠. 확정 일자는 우선 변제권이니까.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제도는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X가 된 거죠.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지금 상가 건물에 9억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9억을 초과하면 원래 초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대권, 대항력 권리금, 갱신요구권 3기 연체. 이 대권 갱상은 초과된 부분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여기 갱신요구권은 대권 갱삼은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상가 건물의 법정 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4번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다면 상가는 최소가 1년이잖아요.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여기에 임대인은 주장 안 됩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일정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2분의 1 초과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18번 담보 가등기인데요. 담보 가등기도 뭐 반드시 한 문제가 배정이 되죠. 틀린 것은 자,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입니다. 요게 플러스 재산의 가액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실행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여러 명이에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3자. 그러면
모두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다면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채무자 등은 다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있다.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 등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4번의 청산금의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면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쳤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X.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걸 사후보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기간 2개월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주지 않고 또 청산금을 주지 않고 본등기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걔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그런 절차를 다시 걸친다면 당연히 유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후보정 그러거든요. 사후보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5번 양도담보권자가 동법 소정의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부동산을 양수한 선이 동그라미죠. 선이 매수인에게는 확정주 취득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변제 말소라는 게 있어요. 변제하고 말소한다. 근데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의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선의 3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 버리고, 두 번째는 변제기입니다.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어요. 10년이 경과돼 버리면 이것도 변제 말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실 때는 이걸 선의 10년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선의 10년은 변제 말소가 안 된다. 왜? 선의 3자는 권리를 취득해버리고 그 다음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이걸 변제한 다음에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외울 때는 선의 10년 이렇게 좀 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오시면 19번에 23년도 4월 5일자 갑은 을과 병 명의로 을 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 갑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 부동산을 소유자 갑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매수 자금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돈을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자, 이게 뭐냐면 계약 위명 명의신탁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거죠. 지금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둘이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금도 줬어요. 2억 원을. 그리고 여기다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 앞으로 등기가 지금 넘어온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요 둘 사이 명의신탁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병이 몰랐다, 선이, 그럼 매매는 유효가 되고 등기도 유효가 돼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을이 됩니다. 소유자는 을. 반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자였다. 그럼 매매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소유자는 뭘로 가냐 그랬더니 소유자는 여기는 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가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정한테.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 친구가 넘겨줘야 되죠. 뭘 넘겨줘야 되죠? 등기 넘겨줘요? 자금 넘겨줘요? 돈 넘겨주죠. 돈. 그래서 등기를 넘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금을 넘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보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이 선이라 그랬어요. 병이 선입니다. 병이 선이면 매매계약 유효, 등기도 유효거든요. 그럼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이건 아니죠.
병이 선이더라도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1번이 정답이 되어버렸네요, 그냥. 자, 그 다음 2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 선이네요.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 등기도 유효니까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죠. 자, 병이 선이다.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2억원은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를 주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은 원래 갑 거니까 줘야 되겠죠. 4번에 병이 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인 경우에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에 주었다면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요. 이걸 우리가 자의라 그래, 자의. 자기 스스로가 했다면 유효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물변제 형태죠. 원래 돈 2억을 줘야 되는데 대물변제 형태로 등기를 넘겨준 거니까. 여기에 보면 악이 정이라고 돼 있죠. 무조건 정이 나오면 선악을 불문하고 얘는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악을 불문하고. 자, 그래서 명의신탁인데 아마 명의신탁에서는 이 계약 명의신탁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 사례를 외워버리면 가장 좋아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집합건물이다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은 약간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내용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틀린 것은 자,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에 미쳐요. 원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5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당연히 뭐예요? 대지사용권도 경매로 넘어간다.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은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경우라도 무효입니다. 경매에서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전유분의 공유지분이 동등하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럼 의결권을 행사하잖아요.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1인을 선임해야 돼. 1인. 만약에 1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의결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지분의 비율로 이걸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럼 복잡해져 버려요. 이 의결권을 계산하기가. 그래서 아예 만약에 공유가 지분이 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하면 돼요. 만약에 지분권자, 다수 지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행사하면 되겠지만 지분이 동등한다면 한 사람을 선임해야 되고 선임할 수가 없다면 의결권 자체를 안 줍니다. 박탈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분별로 행사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고 연체료는 안 됩니다.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연체료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건축은 얼마가 필요한 거죠? 5분의 4. 재건축은 5분의 4가 필요하죠. 작년에 정족수가 변경이 됐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도 한번 지문으로 집합건물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따로 별도로 공부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약간 1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좀 한번 20문제니까 오지선당 5, 20, 100개 정도의 지문이니까요. 한 번 정도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하나 해결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요.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